자, 여러분, 이제 4주차 두 번째 강의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 거냐면, 우리가 국제 운송 물류의 대상이 되는 화물들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냥 화물은 똑같이 운송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은 그 화물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서 운송 방식이 좀 다르고, 해외에서 특히 통관 방식에 있어서 적용받는 그 룰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누죠. 그러니까 수출입 운송의 대상이 되는 화물은 보통 무역 운송을 하는 화물이죠. 그리고 쉽게 여러분들이 해외 직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한국에서 외국에 있는 친척들이나 친구들한테 무언가를 보내준다든지 이런 건 어떨까요, 여러분? 좀 특성이 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교수님이 크게 국제 물류에 있어서, 그것도 이제 운송에 있어서 두 가지를 갖고 한번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 주려고 합니다. 우선은 무역 운송과 국제 운송이 이렇게 되죠. 첫 번째, 수출입 운송. 자, 수출입 운송이라는 게 있죠. 이게 사실은 무역 화물에 대한 운송이 되겠네요. 그렇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해외에서 직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해외에 있는 친척들이나 친구들에게 뭔가를 보내주거나 할 때 필요한 운송. 이걸 뭐라고 그래요, 보통 여러분? 국내에서는 택배라고 하죠, 택배. 국제적으로는 어때요? 이것도 국제도 택배예요, 택배인데 국제 택배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보통 국제 특송 이렇게 얘기한다. 국제 특송. 그렇죠? 자, 수출입 운송 화물이 있고요. 국제 특송 화물이 있어요. 특송 화물이. 그럼 이거는 어떤 특징을 가질까 하냐면, 첫 번째, 얘는 여러분 상업적 화물이에요. 상업적 화물. 상업적 성격의 화물이다 라는 거예요. 상업적 성격의 화물. 아, 그렇구나. 얘는 상업적 성격의 화물이구나. 그러면 얘는 어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얘는 비상업적인 거예요, 여러분. 비상업적. 노 커머셜. 노 커머셜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상업적 화물은 결국은 여러분, 아까 전에 교수님이 물류의 그 개념을 설명할 때 상류와 물류가 있고, 상류 행위는 바로 매매 계약 행위라고 했죠. 매매 계약 행위. 결국은 이거는 국제적인 무역 화물이라는 뜻이에요. 무역. 그렇죠? 무역 화물. 매매 계약 화물. 매매 계약 화물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런 화물들의 그 주인, 그러니까 여기 같으면은 상업적 화물이고 수출입 화물이고 무역 화물이기 때문에 판매자가 존재하겠죠. 판매자, 셀러와, 그죠, 바이어가 존재하는데, 그 셀러와 바이어를 묶어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화주라고 하죠. 화주가 누구예요? 이 수출입 운송의 수출자와 수입자는 누구죠, 여러분? 기업이 되죠. 수출입 기업이 되는 거예요.
수출입 업체, 그죠? 이 사람들이 화주가 되고 여기는 주로 어떨까요? 여기는 불특정 다수에 해당하는 거예요. 다수. 개인이 많겠죠, 여러분. 개인 화물. 그럼 기업은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기업도 있을 수 있지. 기업에서 보내는 화물들이 모두 다 이렇게 상업적인 화물만 있는 건 아니에요. 비상업적 화물도 있어요. 비상업적인 거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기업에서 보낼 수 있는 것 중에 샘플, 그렇죠? 샘플 있고 또 뭐 어떤 거 있을까? 이러한 상업적 거래에 따른 어떤 서류 같은 거, 그렇죠? 서류 같은 거. 서류 자체는 뭐예요, 여러분? 상업적인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런 특송 화물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가장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통관인데, 여러분, 통관이 좀 달라요. 얘는 자, 통관은 여러분 수입 통관도 있지만 수출 통관도 있어요. 그러니까 통관은 수출과 수입 다 통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물품 통관 끝났어 뭐 이렇게 통관을 이야기하는 거는, 통관에 대해서 이렇게 중점을 두는 통관은 뭐냐면 수입 통관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 자, 수입 통관은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 화물이 자국에 들어올 때, 그죠? 자국에 들어올 때 관세를 부여하는 거죠. 그 화물이 자국 시장에 들어와서 유통돼서 상업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자국이 그날 해당 국가가 외국 화물에 대해서 일종의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갖게 되는데, 그러한 절차가 수입 통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수출 통관은 어때요, 여러분? 수출 통관은 자국의 제품을 해외에 수출해야 된다고 이렇게 통관을 의뢰하고 승인해달라고 하는데, 어느 나라에서 자국의 기업의 제품이 해외로 나가는 것을 방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수출 통관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수입지에 가서 하는 수입 통관이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관 방식이 다른데, 이 수입 통관을 할 때 여기는 일반 통관이라는 걸 적용해요, 여러분. 일반 통관. 그럼 여기는 일반 통관이 아닌가 보네. 그렇죠? 여기는 뭘까요, 여러분? 여기는 목록 통관. 또는 간이 통관. 이 방식을 취하게 되죠. 다르죠, 그죠, 여러분? 다르죠. 그래서 일반 통관은 뭐냐면, 일반 통관은 여러분 이제 보통 관세하고 부가가치세 개념을 들어봤죠. 합쳐서 관부가세라고 하는데, 일반 통관은 관세와 부가세가 부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듀티 앤 텍스. 듀티 앤 텍스. 이게 우리말로는 관부가세 이렇게 얘기하죠. 관부가세. 얘는 관부가세가 부여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부여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관부가세를 부여하는 이유는 외국 화물이 자국에 들어와서 자국 시장에 유통되었을 때 자국 그 해당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부 입장에서 관세라는 세금을 가지고서 그 정도, 상행위에 미치는 정도, 자국 산업에 미치는 정도를 좀
컨트롤하고자 하는 거죠. 컨트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무역 환경할 때 그걸 너무 높게 엔트리 베리어, 그러니까 무역 장벽을 높게 쌓은 거죠. 못 들어오게. 그렇죠?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그런 각국의 무역 장벽들이 점점 낮아져 온 거죠. 이제까지. 어쨌든 이 일반 통관 방식을 거치게 되고 관부가세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떠한 제품에 얼마만큼의 관세를 부여할까요, 여러분? 전 세계의 모든 제품들은 여러분 품목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 품목 분류 코드가 HS 코드라고 하는데 HS 코드. 여기는 보통 10자리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10자리. 2자리. 하나, 둘, 셋, 4자리. 하나, 둘, 셋, 4자리. 그래서 이 10자리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인데 보통 앞에 2자리, 가운데 4자리인 6자리는 전 세계 스탠다드예요, 거의. 뒤에 4자리는 경우에 따라 국가별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앞에 6자리만 거의 알면은 이 품목이 어떤 품목인지 거의 정확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서 뭐 HS 코드 몇 자리는 이 나라 세관에서는 관세율이 뭐 10%다, 8%다, 아니면 뭐 20%다, 뭐 이렇게 관세율이 다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 FTA는 뭐예요, 여러분? 이러한 관세율을 좀 낮추고자 하는 그러한 양자 간의 무역 협상인 거죠. 그리고 FTA는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건 뭐예요? 프리트레이드죠. 프리트레이드. 그렇죠? 프리트레이드를 지향하는 거예요. 일단 그렇고 얘는 어떨까요, 여러분? 관세와 부가세가 부여가 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통과는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목록을 받고 이렇게 통과하는 거죠. 얘들은 자국에 들어와도 자국 시장에 유통돼서 해당 뭐 유통기업이나 아니면은 관련 같은 종류의 제조기업에게 상업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확률이 없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렇지만 혹시 모르니까 이런 일반 통관 방식은 아니어도 목록 통관 또는 얘보다는 약한 범주지만 통관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인천국제공항 특송 화물 통관장에 가보면 여러분 저런 특송 화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겠죠. 그를 전수검사는 못하니까 이제 엑스레이 투시 장비가 있어요. 거기를 통과시켜요. 컨베이어에 올려놓고서 거기에 보면서 세관원들이 이렇게 보고서 야, 이 특송 화물인데 좀 이상하다 그러는 건 이렇게 잡겠죠. 주로 이런 애들은 어때요? 화물의 부피가 크겠죠, 여러분. 수량도 크고 얘들은 주로 국제 택배 성격의 화물이니까 작겠죠. 소형의 어떤 이런 화물이겠죠. 보통 우리가 특송 화물을 30kg 미만에, 그죠? 보통 얘는 30kg 미만의 소화물인 경우가 많다. 100%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거의 그렇겠죠. 30kg 미만의 도수 운반이 가능한 사이즈를 우리가 보통 택배 화물로 보는데 국내에서는 그런데 국외의 택배 화물에 해당하는 이 특송 화물도 아마 거기에 준해서 생각하면 거의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거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출입 운송 화물은 부피와 무게가 크다고 보여지고 양도 많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이것도 역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수출입 운송도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죠. 조그만 박스, A4 박스, A4G 박스만한 하나를 수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수출품으로. 아주 기계부속 부품, 아주 사이즈가 작은 거, 그렇지만 굉장히 고단가 품목인 거, 몇백 개가 들어가 있는데 포장했더니 A4 박스 하나 정도밖에 안 되더라. 이렇게 될 수 있는 것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수출입 운송 화물이 좀 부피와 무게가 큰 거고 특송 화물은 조금 상대적으로 작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 통관 방식을 거치게 되는데 수출입 운송 화물이 일반 통관 방식에 있어서 전수 검사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전수 검사? 어려워요.
그것도 샘플링 검사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특정 국가가 좀 뭐 문제가 있다, 반드시 그 나라에서 들어오는 화물들은 우리나라 입장에선 100% 검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세관에서 그 화물을 잡고서 전부 해체를 해서 검사를 하겠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관계가 어때요? 안 좋죠. 무역 분쟁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화물이 일본의 항구나 이런 공항에 들어갈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기존에 뭐 외교 관계가 지금보다 나쁘지 않을 때는 하지 않았던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저 한국 화물을 잡아서, 그렇죠, 검사장으로 이송을 시키고 검사장에서 전부 해체를 해서 전수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외교가 안 좋을 때 이제 관에서 그렇게 압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러한 이제 명분은 이런 거죠. 야, 저 화물에 마약이 있을 수도 있다. 마약류 식별에 준해서 검사를 하자. 그렇게 되면은 화물을 다 뜯어내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뭐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일본으로 가는 화물들은 좀 통관이 좀 까다로운 죠. 굉장히 많이 까다로워졌죠. 일본 세관에서 그렇게 전수검사 조치를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일반 통관 방식이고, 거기에 비해서 목록 통관은 그냥 이건 비상업적인 물품이고 개인 대 개인이 이렇게 이제 뭐 비상업적 목적으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통관을 하되 저런 통관이 아니라 이런 목록 간이 통관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특송 화물의 그런 통관 방식의 특성을 악용해서 이제 범죄와 연루되는 경우가 있는데, 뭐 해외 밀수품이라든지 아니면 마약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수출입 화물로 분류를 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정상 통관을 거쳐서 그 나라에 수입되고 또 유통될 수 있는 그러한 대상 품목이 아닌 거죠. 마약을 갖다가 한 컨테이너를 들여와서 통관을 마치고 우리나라 시장에 마트로 유통한다. 이거 있을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범죄와 관련된 화물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정상 통관이 안 되기 때문에 범죄 집단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죠. 이 특송 화물의 통관 특성이 조금 취약한 점을 이용해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보내는 경우. 혹시 여러분들 뉴스 같은 데 등장하기도 하는데, 인천화물 특송 통관장에서 뭐 마약이 검출됐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친척한테 특송 화물로 이 특송 화물로 구두를 두고 내는 거예요. 구두. 그래서 구두를 밑창에다가 뭐 마약을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금괴를 넣는다든지 해서 특송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이제 왕왕 발생을 하죠. 그래서 그게 만약에 통관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밀수가 되는 거고, 잡히면은 범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특송 통관장에 가보면은 이쪽 특송 화물을 통관하는데 오래도록 경험이 있는 그런 베테랑 직원들이 그 특송 통관 현장에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죠. 보고 있다가 좀 이상한 보이는 건 바로 잡는 거예요. 또 마약 같은 경우는 마약류 탐지견이 통관장에서 계속 활동을 하죠. 그래서 특송 화물을 이렇게 목록 통관, 간이 통관 방식으로 통관할 때 마약견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화물들을 찾아내거나, 또는 이제 이쪽 통관에 굉장히 노하우가 많은 그런 직원들이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해당 제품을 찾아내거나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출입 운송과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이 HS 코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러한 일반 통관 방식에 의해서 관두가세가 부여되는데, 이것을 낮추고자 하는 게 FTA라고 했어요. FTA. 그렇죠? FTA. 그러다 보니까는 HS 코드별로 협상을 하는 것이죠. HS 코드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25에 이건 의류인데 뭐 00123은 남성 의류고, 이 코드는 우리는 지금 현재 일반 통관 방식에 의해서 세율이 10%인데 FTA 체결하면 5%를 낮춥시다. 대신 당신네 국가 뭐는 우리가 얼마나 낮춰줄게요.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는 게 FTA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출입 운송 화물은 FTA 협정에도 어떨까요, 여러분? 많은 영향을 받는 그런 운송 화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전 세계적인 어떤 글로벌 환경 측면에서 하나의 트렌드인 FTA 또는 자국을 중심으로 이렇게 지리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국가끼리 지역 경제 통합을 이루는 것들은 수출입 운송 환경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물의 특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다음에 수출입 운송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한 가지가 빠졌네. 얘는 그냥 개인과 개인 간에 보내면 되는데 얘는 뭐예요, 여러분? 수출 기업들이 무역 화물, 매매 계약 화물이다 보니까는 여기에는 해당 화물에 대한 그 대금, 수량 이런 것도 이제 계약의 대상이 되지만은 물류비 같은 거 있죠, 여러분. 물류비 부담을 누가 할 것이냐. 국제 간의 거래다 보니까 수출지에서 수입지까지 거리가 짧지가 않잖아요. 길잖아요. 그 상태에서 물류비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는지 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주로 인코텀즈라는 게 적용돼요, 여러분. 인코텀즈. 인코. 인코텀즈는 이 상업적 화물을 국제 간의 거래에 있어서 정형화된 물류비 이 책임 구간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 주나 이렇게 해서 이 인코텀즈만 갖고 별도로 한 주 한 시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이제 수출입 운송과 특성 화물로 나누어지는 국제 운송의 화물의 특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래요.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인코텀즈를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수고 많았습니다.